2024년 8월 22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시청자 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무려 3.1%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84년 이후 열린 10차례의 미국 대선에서 9차례의 결과를 맞춰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번 미국 대선의 승리자를 해리스로 예측해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죠. 혜성처럼 등장한 카말라 해리스,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2024년 7월 29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대권 13개 열쇠 모델을 통해 이번 대선의 승리자를 예측했는데요. 리트먼 교수의 선택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리트먼 교수의 예언이 파급력이 있는 까닭은 그의 쪽집게가 꽤 적중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리트먼 교수는 1860년 이후 미국 대선의 추세를 13개의 키워드로 분석해 집권당이 8개 이상에서 유리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집권당이 6개 이상 변수에서 불리하면 패배한다고 판정했죠. 그렇게 해서 10번의 대선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과를 맞췄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단기 경제 성과와 장기 경제 성과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경기 침체가 발표된 바가 없고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8%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상회해 13개 변수 중 8개가 집권당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측을 두고 일각에서는 리트먼 교수가 단순히 트럼프의 안티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리트먼 교수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정확히 예상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완전히 달랐는데요. 트럼프가 연설 중 암살을 당할 뻔한 사건 이후 차기 미국의 대권은 트럼프 대세론이 지배적인 상황에 놓이자 지속적으로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던 바이든이 끝내 차기 대권을 포기하며 미국 대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바이든의 뒤를 이어 등장한 새로운 카드는 현재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였습니다. 해리스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라는 정보 이외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 생소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인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늘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해리스가 후보로 나선 이후로 바이든은 예측 가능한 인물이지만 해리스는 알려지지 않아 경계심이 든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알고 보면 미국 사회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7월 21일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하며 부통령인 해리스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지하자 민주당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직 도전에 나선 지 단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의 기부금이 36시간 만에는 무려 1억 달러의 기부금이 모이면서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후보로 나선 지 일주일 만에 2억 달러의 후원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리스 캠프에는 하루 만에 자원봉사자가 28,000명이 새로 등록하며 평소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수준으로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래퍼 카디비는 SNS를 통해 카말라가 2024년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일찍부터 지지 영상을 올렸고 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역시 그녀는 내가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깰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표명에 나섰습니다. 또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자신의 음악을 해리스의 선고송으로 쓰라고 할 만큼 해리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해리스는 델라웨어주 웰밍턴의 대선 캠프 사무실을 방문할 때 비욘세의 노래 프리덤을 배경음악으로 틀며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이렇게 핫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이름을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인데요. 이름난 할리우드 스타들의 열렬한 지지 기반에는 남편의 외조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남편 에모프는 할리우드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변호사로 30여 년간 활동하며 인맥을 쌓아왔고 120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던 실력 있는 변호사였지만 해리스가 결혼 후에 상원 의원이 되면서 과감하게 로펌을 그만두고 워싱턴으로 가서 해리스를 외조할 만큼 그는 사랑꾼으로 이미 정평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최근 조지 클루니가 해리스를 전격 지지한 데 이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 겸 회장, 영화 그레이 아나토미의 작가 겸 프로듀서 숀다 라임스 등 할리우드의 거물들이 잇따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선 데는 사실 할리우드에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에모프의 존재가 중요하게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있는 해리스는 후보에 등록된 지 단 하루 만에 가상 선거 결과에서도 트럼프보다 앞선 결과를 보여주며 엄청난 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AP통신에 의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후보로 등록되기 전
최소 2,579명의 민주당 대의원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전체 대의원 가반 기준인 1,976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 대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메릴랜드, 켄터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주 대의원들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현 대통령과 탑스타, 그리고 각 주의 대의원 지지 등 이례적으로 큰 지지를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해리스. 차기 대선 후보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해리스의 돌풍이 과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여성 흑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1964년 10월 20일 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며 자라났는데요.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인도 명문 가문 출신으로 암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학계와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지위를 누렸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소수인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해리스의 성장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해리스는 인생을 늘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린 해리스의 혼란을 잠재워준 것은 그녀의 어머니 샤말라 고팔란 해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인종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활동에 참여하면서 딸들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었죠. 어린 시절부터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해리스는 1982년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대에 진학해 대학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 대학교 로스쿨에 다니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그녀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까닭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법률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특히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도움이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검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이 된 해리스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선출되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재활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백온 트랙 프로그램을 2005년에 도입했습니다. 또 동시에 유죄 선고율이 높은 유능한 검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정치계에서도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2011년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까지 임명되는데요. 그 당시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중 최초의 흑인, 최초의 여성, 그리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해리스의 활약은 독보적이었는데요.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지낼 당시 미국 사회는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5개의 대형 은행과의 국가 모기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합의는 49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추진한 것으로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합의안이었는데요. 이때 합의안 총액은 250억 달러였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그 중에서 18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확보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키는 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리스의 횡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환경보호 및 결혼평등 등의 문제에서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으로 출마한 해리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2017년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건강보험 확대, 환경보호, 여성 권리 증진 등 그동안 자신이 꿈꾸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요. 그러던 2019년 1월 2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에 해리스는 더 큰 비전을 위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와 첨예한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주로 버싱 정책과 같은 인종차별법을 반대하는 바이든을 지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일 해리스는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며 2020년 8월 11일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걸로 대권 도전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돌고 돌아 지난 대선에서 양보했던 출마표를 이번 대선에서 이어받게 된 해리스. 하지만 민주당의 히든카드로 등장한 해리스를 두고 트럼프는 오히려 해리스는 더 이기기 쉬운 상대라고 자신의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4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 이후 독보적인 대선 후보자가 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등판한 7월 21일 이후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현지 시간 2024년 7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자대결 조사에서도 42% 지지율로 38%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4%
14%포인트 앞서며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해리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월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3%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리스가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거센 파급력을 인지한 것일까요? 최근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던 트럼프도 결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해리스를 향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좌익인 부통령,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라고 전투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공방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는 꽤 오랜 시간 막말을 주고받던 앙숙 사이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당시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었던 해리스는 트럼프의 여행 금지령, 이민 정책, 코비드19 대응을 강력히 비판한 인사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청문회에서 캐버노가 고등학교 시절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해리스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그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캐버노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그 지명자들을 비판했으며 이때 해리스의 강한 법률적 지식과 논리력은 화제가 되어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죠. 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사 자신이 하려던 일에 태클을 거는 해리스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에 트럼프도 반격에 나서는데요. 때는 2020년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대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던 해리스를 집중 공격하며 그녀의 연설을 조롱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 광고에서는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장면을 교묘히 편집해 해리스의 연설 스타일과 메시지를 비꼬았죠. 하지만 해리스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바이든에게 패배한 뒤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재검표를 실시했을 때 해리스는 트럼프의 꼼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선 공방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폭동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극에 달했고 결국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그를 대놓고 비판에 나섰죠. 그런 와중에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마침내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맞붙게 되었으니 두 후보의 첨예한 썰전을 기대하는 유권자들도 많은 눈치입니다. 이에 폭스뉴스는 9월 17일 TV 토론을 개최하겠다며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에 7월 24일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트럼프 후보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정식 후보로 등록된 이후에 TV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이에 해리스 캠프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가 발을 빼려고 하는 듯 보인다며 벌써부터 서로를 향한 디스전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거센 역풍을 만들고 있는 해리스라고 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 증오와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에서 21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증오 발언은 트루스 소셜에서 33%, 텔레그램에서 50%, 극우 성향의 SNS 플랫폼인 갭에서는 29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인종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미국 사회에서 해리스가 깨야 할 유리천장은 더욱 단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와 해리스의 치열한 경쟁이 미국 정치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